영하 20도 눈보라 속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한 건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 남자. 그리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유럽 최대 의료그룹 부회장이 직접 나섰죠. 그 믿을 수 없는 인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도로였죠. 물류창고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계는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아이슬란드 겨울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7년째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헤드라이트가 하늘을 향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다보니 도로 아래쪽으로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었어요. 깜깜한 밤이라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고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차에서 비상등을 꺼내들었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눈 쌓인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발밑이 미끄러워서 몇 번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검은색 세단이 완전히 뒤집힌 채 멈춰 있었어요. 차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차 주변을 돌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운전석 쪽 문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조수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그나마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차에서 가져온 작은 망치로 유리창을 쳤습니다. 첫 번째엔 금방 갔어요. 두 번째 칠 때 유리가 산산조각 났죠. 차 안을 들여다보니 금발의 여성이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맥박을 확인해보니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여성을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눈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나서야 좀 안심이 됐죠. 숨은 쉬고 있었으니까요. 제 차까지 올라가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 여성을 담요로 덮어주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아이슬란드어로 신고하면서 위치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상대방이 영어로 바꿔 물어봐줬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그 여성의 곁에 앉아서 계속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중간에 한번 눈을 뜨더니 뭔가 말하려 했지만 곧 다시 의식을 잃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제대로 응급처치를 해주니까요. 들것에 여성을 옮기고 구급차에 싣는 걸 도와줬어요.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레이캬비크 대학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인데도 분주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걸 다 설명해줬어요. 사고 상황, 구조 과정, 의식 상태 변화까지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여성이 수술실로 들어간 뒤 저는 접수처에 갔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된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여권이나 신분증이 차 안에 있을 텐데 사고 현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문제를 물어보니 일단 응급처치는 해주지만 입원비나 수술비는 누군가 보증을 서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살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 4시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잘 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뇌진탕과 갈비뼈골절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여성이 회복실로 옮겨진 뒤 저는 병원을 나섰어요.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접수처에서 이름을 남기라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겨울 해돋이는 늘 늦어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밝아지죠. 저는 차를 몰면서 그날 밤 일을 되짚어봤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면서 손을 봤어요. 유리창을 깨뜨리느라 상처가 났더라고요. 기름때도 묻어 있었고요. 물류일을 하다 보니 늘 그런 손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여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거요. 그 사건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바쁜 하루였죠. 아이슬란드에서 물류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씨도 예측하기 어렵고 도로 상황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때 배송해 주는 거니까요. 그날도 오후 3시쯤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새로 들어온 화물을 분류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로 올라가 보니 아이슬란드 사람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공식적인 일로 온 것 같았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전 밤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조한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특별한 건 아니었고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메모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사고당한 여성이 구조해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했는데 구조자가 병원비까지 지불하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를 찾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병원비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서 낸 거였고 특별히 감사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그 여성이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굳이 만날 필요 없다고, 무사하다는 소식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여성이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괜찮은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일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가 명함을 주면서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유럽의 큰 의료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들면서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그런 큰 회사 임원을 제가 구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혼자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궁금했고요.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차에서 끌어낸 그 여성의 모습, 병원에서의 긴장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CMG라는 회사 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큰 의료회사더라고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아졌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괜히 복잡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에 연락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은 제 사무실에서 잡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곳보다는 제가 평소 일하는 곳이 편했거든요. 헬레나 씨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어요. 만나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꾸민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깔끔하게는 해놓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에 헬레나가 왔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닌데도 어색했어요. 그날 밤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니까 제대로 마주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딱딱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헬레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무사하셔서 다행이라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병원비까지 내주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정말 별일 아니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헬레나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헬레나가 물어봤습니다. 물류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고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줬어요. 아이슬란드에 온 지 7년 됐고 처음엔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독립했다고요.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살아야 해서 한 일이라고 답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날 만남은 30분 정도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헬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었거든요. 떠나면서 헬레나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었어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앞으로도 조심하라고 말해줬습니다. 헬레나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인사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헬레나와의 첫 만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의 진지한 눈빛,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후 헬레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감사 인사는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헬레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그냥 식사 한번 함께 하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런 큰 회사 임원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말이에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제가 정했습니다. 레이캬비크 시내에 있는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현지 음식을 파는 곳인데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었죠. 저는 그런 곳이 편했거든요. 약속 시간에 도착하니 헬레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헬레나가 물어봤습니다. 뭘 추천하겠느냐고요. 저는 양고기 요리를 추천해 줬어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헬레나가 제 추천을 따라 주문했어요. 저도 같은 걸 시켰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헬레나가 먼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누나 하나 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요. 누나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헬레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도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했었지만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둘 다 조용해졌어요. 뭔가 무거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어색했거든요. 저는 화제를 바꿔보려고 아이슬란드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헬레나가 말하길 출장으로 왔다가 아이슬란드가 너무 좋아서 자주 온다고 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외롭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아이슬란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외국인이 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겨울이 길어서 우울해지기 쉽죠. 저도 처음 몇 년은 힘들었다고 말해줬어요. 헬레나가 저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계속 여기 있느냐고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이곳에 정착했고 나름대로 터전을 만들었으니까 계속 있는 거였죠. 한국에 돌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냥 여기가 익숙해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한국이 그립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로 세계 곳곳을 다니지만 정작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헬레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임원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헬레나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료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찡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저도 비슷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다고요. 누나 걱정, 직원들 걱정, 그런 것들만 하다 보니 정작 제 감정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헬레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 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헬레나가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다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겨울 특유의 고운 눈이었어요. 헬레나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눈을 받는 단순한 행동이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헬레나가 호텔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아쉬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택시를 불러주면서 헬레나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돼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단순히 호감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연결감 같은 거였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제 마음도 고요했지만 동시에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대화를 되짚어봤어요. 헬레나라는 사람,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 말이에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헬레나와 두 번째 만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에 더 집중하려 했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제 사무실에 또 다른 방문자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이었는데 헬레나와 함께 일한다고 소개했어요. 사무실로 올라가 보니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여성이 자신을 클로틸드라고 소개했습니다. CMG의 대외협력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헬레나의 동료이면서 오랜 친구라고 덧붙였어요. 클로틸드는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레나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헬레나와 제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클로틸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클로틸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헬레나가 아이슬란드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궁금했어요. 헬레나가 말했나 싶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낸 건가 싶기도 했어요. 클로틸드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헬레나는 CMG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제가 헬레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클로틸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유럽 의료계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위축됐어요. 정말로 제가 헬레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물류업체 사장인데 그런 큰 인물과 어울릴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클로틸드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만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헬레나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고요. 클로틸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헬레나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해졌습니다. 헬레나가 정말 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클로틸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저는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클로틸드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헬레나를 위해서라면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클로틸드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만족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헬레나에게 정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클로틸드의 말이 정말 헬레나의 의견인가 싶었거든요.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남이 대신 와서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헬레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클로틸드의 말을 생각하면 거절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바쁘다고 시간이 되면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헬레나의 목소리가 조금 실망스러워 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헬레나와 거리를 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클로틸드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만 났어요.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나서 헬레나가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헬레나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에게 뭔가 말한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클로틸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클로틸드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헬레나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클로틸드가 그런 식으로 간섭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헬레나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방해가 되는 거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레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헬레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저와 만나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클로틸드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헬레나가 그렇게 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통화를 끝내면서 저는 더 신중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클로틸드의 경고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헬레나와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공문 하나가 도착했어요. CMG에서 긴급물류 파트너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지역 의료물품 운송을 담당할 업체를 찾는다고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저희 같은 작은 업체가 그런 큰 회사와 일할 기회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식 입찰 공고였습니다. 직원에게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혹시 다른 회사 앞으로 온 걸 잘못 배달한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주소도 정확하고 회사명도 정확했습니다. 분명히 저희에게 온 거였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헬레나와 관련된 일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 입찰 조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건들을 보니 저희 회사 규모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저희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상했지만 기회는 기회였어요.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어요. 큰 회사와 일하는 건 좋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나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일들만 해왔는데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경험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찰서 준비에 일주일을 투자했습니다. 회사 현황, 운송 계획, 비용 산정까지 모든 걸 꼼꼼히 작성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헬레나가 개입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따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긴 건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사로서는 큰 성과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헬레나 때문에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헬레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헬레나가 뭔가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저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헬레나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입찰 기회를 만든 건 맞지만 결과는 순전히 저희 실력이라고 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준 건 고마웠지만 그런 식으로 도움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 힘으로 성취하고 싶었는데 뭔가 찜찜했어요. 헬레나가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자신도 고민했지만 저희 회사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회만 만들어줬을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며칠 후 CMG 임원진과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레이캬비크 시내 호텔로 갔어요. 큰 회사 사람들과 일하는 게 처음이라 긴장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서너 명의 임원이 있었어요. 헬레나도 있었고 클로틸드도 보였습니다. 클로틸드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클로틸드가 계속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저희 회사 규모로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헬레나가 중간중간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직접 답변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클로틸드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혹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 계약을 따낸 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회를 얻게 된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인정하지만 실력으로 선정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포기하겠다고도 덧붙였어요. 헬레나가 클로틸드를 제지했습니다. 이미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라고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클로틸드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헬레나와 따로 이야기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누가 된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헬레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요. 클로틸드의 반응은 예상했던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CMGM을 아이슬란드 전역에 배송하는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CMG의 기준이 까다로웠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클로틸드에게서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차 일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송 실수도 줄어들었고 CMG 측에서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클로틸드도 예전보다는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헬레나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업무적인 대화는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저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였지만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CMG와의 계약이 시작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업무는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헬레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밤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에게서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말하길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암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나는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재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당장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말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와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누나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누나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자꾸 누나 생각만 났거든요.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볼 정도로 산만했습니다. CMG 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누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재발은 아니었지만 양성 종양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수술은 해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안심은 됐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누나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한국 귀국을 고려했어요. 아이슬란드에서의 생활도 소중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일도 정리하고 누나 곁으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헬레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최근에 제가 이상해 보인다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헬레나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하고 싶어졌어요. 누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어요. 헬레나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로는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레이캬비크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헬레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3년 전 암수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검사 결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목이 메어졌어요. 헬레나가 조용히 들어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라서 그런지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누나 수술이 크지 않다면 굳이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헬레나의 말에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헬레나가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친구 사이에 도움 주고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제게는 오랫동안 사치였다는 거요. 누나 걱정, 직원들 걱정, 회사 걱정만 하다 보니까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헬레나와 대화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카페를 나오면서 헬레나가 말했습니다. 누나 수술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그동안 아이슬란드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한국에 다녀와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헬레나가 단순히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선을 그으려 했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누나가 말하길 다음 달 초에 수술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 전에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책임감으로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물론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헬레나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감정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감정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정에 솔직해져도 되는 건지, 헬레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나 수술을 위해 한국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누나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슬란드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누나를 돌보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느꼈고 동시에 제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돌아온 첫날 헬레나가 연락했습니다. 누나 상태는 어떤지, 저는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게 잘 됐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회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클로틸드였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클로틸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만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클로틸드가 말하길 헬레나가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예전보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저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피곤했어요. 하지만 클로틸드의 다음 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클로틸드가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헬레나가 안전해진다고요.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헬레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헬레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클로틸드가 과보호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클로틸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를 잊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헬레나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클로틸드 말이 맞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클로틸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헬레나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결국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클로틸드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평범한 물류업체 사장이고 헬레나는 큰 회사 임원이었으니까요. 클로틸드가 떠난 후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정말 헬레나와 거리를 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 마음에 솔직해져야 하는 건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저녁에 헬레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클로틸드가 또 뭔가 말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지도 설명해줬습니다. 헬레나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클로틸드가 도를 넘었다고,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만나면 감정적으로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헬레나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레이캬비크 외곽의 조용한 언덕이었어요. 헬레나가 정한 곳이었는데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헬레나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언덕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까 돌아보면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헬레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클로틸드가 또 간섭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클로틸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헬레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마음을 설명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클로틸드 말대로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이 헬레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걱정을 계속 해왔다고 털어놨어요. 헬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에게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헬레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자신도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헬레나가 진심으로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헬레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함께 걸어보자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봤어요. 받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감정을 걸어볼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헬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저도 감정을 걸어보고 싶다고, 책임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언덕 위에서 바라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헬레나와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헬레나와 함께 걷기로 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클로틸드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클로틸드가 말하는 톤이 예전과 달라서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레이캬비크 시내 호텔 로비였어요. 클로틸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 보였어요. 클로틸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헬레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클로틸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계속 헬레나와 저를 떼어놓으려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클로틸드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헬레나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예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일할 때도 더 적극적이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신기했어요. 헬레나가 변했다는 건 저도 느꼈지만 클로틸드까지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런 변화가 느껴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클로틸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헬레나가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력을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클로틸드의 변화가 신기했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인정한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클로틸드가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랐다고, 헬레나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이 저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때 클로틸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헬레나가 CMG 유럽아시아 물류 전략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자리를 제가 맡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클로틸드가 농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클로틸드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과 책임감을 높이 산다고, CMG에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헬레나가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기호를 얻는 것 같아서 찜찜했거든요. 클로틸드에게 그런 걱정을 말했습니다. 클로틸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관계는 시작일 뿐이라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력이 없었다면 추천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클로틸드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클로틸드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큰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라고도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헬레나와 만났습니다. 클로틸드와의 대화를 들려줬더니 헬레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클로틸드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헬레나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헬레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큰 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없고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후 저는 결정했어요. 도전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CMG 임원진과의 최종 면접이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정식으로 CMG 유럽아시아 물류 전략 책임자로 선임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저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더 큰 책임을 지게 됐지만 동시에 더 많은 기회도 얻었습니다. 헬레나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헬레나와 함께 레이캬비크 외곽 언덕을 걸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이슬란드의 자연은 늘 경이로웠지만 헬레나와 함께 보니까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헬레나가 말했어요. 감정도 자격이 된다고,
책임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이슬란드의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헬레나와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